예, 이제 183쪽에 이제 추인이 나오죠. 일단 그 교재 잠깐 보면 요건부터 잠깐 보세요. 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거고, 추인권자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누가 추인할 수 있냐면 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돼야 한다는 거죠.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거나 또는 성년자가 된 다음이라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 줄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예외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언제나 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에 3번에 보면 취소권자가 인식을 해야 한다.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인인데 첫 번째는 취소권자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근데 읽으셨던 것처럼 예외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포기하는 거죠. 세 가지가 이제 추인의 요건인데, 뭐 이건 아까 특별히 더 볼 건 없죠. 취소권자는 누구였냐면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한 의사 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이 사람들이 추인할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 요건이 취소권자와 달라지게 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돼야 되고요. 또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추인하려면 사기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망 중이거나 강박 중에 했다면 그건 추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맞히시면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사기당해서 현재 기망 중이에요. 아직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띵해요. 속아가지고. 근데 기망 중에 이 갑이 추인을 했어요. 기망 중에. 그러면 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망 중에 추인을 했다면 이건 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면서도 뭐 어차피 할 건데 추인해야지, 이게 추인인 거지, 여전히 속아있는 상태로 추인하면 그건 추인이 아니고요. 을이 갑에게 강박을 합니다. 강박 중이에요. 얘가 현재 너무 무서운 상태인데 이 무서운 상태에서 추인을 했대요.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망 중에 또는 강박 중에 추인을 해도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협박을 합니다. 보통 협박할 때 어떻게 한다? 너 계약서 써라. 이래서 얘가 무서워서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할까요? 협박하면서 계속 추인해봐 추인. 그럼 얘가 무서워서 추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취소권을 안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 없고요.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그게 바로 추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랑 매매 계약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좀 공부했으면 미성년자 잘 꼬드겨서 뭘 받아낼 수 있어요? 추인. 그러면 확정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는 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된다고요? 추인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야? 친권자야. 그럼 친권자가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같은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자녀가 어린 것이지 친권자가 어려서 추인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예외가 출제가 됐어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그런 거 없고요. 세 번째는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유가 갖춰져서 추인이 되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명시적으로 내가 추인할게라고 말은 안 했는데 갑이 하는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뭐 추인하겠다는 거네,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행위들을 우리 법률이 몇 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추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의 의미는 추인의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 145조를 보세요. 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자, 언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냐면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니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계약을 이행했다는 거죠. 2호 이행의 청구, 3호 경계, 4호 담보의 제공,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한 거죠. 6호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법률에 의해서 추인으로 간주되어 확정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요, 취소 원인 중에도 인정이 되어 취소 원인은 소멸해야 된대요. 소멸해야죠. 아까 법률에 조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래서 법정 추인도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의를 밝혀두고 했다면 법정 추인은 아니고, 그러면 몇 개가 있었냐면 6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이거 그냥 핵심어를 가지고 하면 이 청경 담양강이 돼요.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쑥스러운데 하여튼 그래요. 이 청경 담양강인데 이는 뭐예요? 이는 1호. 이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계약을 이행한 거고, 청은 뭐냐면 이행의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취소할 수 있는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은 강제 집행. 이 6가지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자, 갑이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요게 2억짜리 부동산인데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뭐 사례 문제에서 얘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사기당했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은 취소 원인 중이에요, 원인이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했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 기망 중이에요, 기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망에서 벗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별로 피해 본 것도 없고 요즘 땅값 떨어져서, 그리고 이 갑이 어차피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한테 야, 나 이거 취소 안 할 거야 라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는 소위 추인인데 임의적으로 하는 추인,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 추인은 뭐냐면 얘가 추인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한 적은 없는데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럼 얘는 계약을 뭐 한 거야? 이거 사기당한 애가 취소는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 이행했어. 너는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할 거야 라고 법이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갑은 취소할 거면 그 돈 받아도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추인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게 1호가 이행이고요. 2호는 이행의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2호는 이런 거죠. 갑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을한테 어이 사기치네, 너 빨리 1억 5천만 원 내놔 라고 뭐 한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사기당한 애가 취소는 안 하고 이행하라고 청구했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자, 갑이 이제 취소권자고요. 얘가 취소권자고 을은 상대방인데 이번에는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합니다. 을이 갑한테 어이 사기당하네 너 빨리 건물 내놔 이럽니다. 그럼 얘가 청구하면 갑의 취소권은 없어질까요? 갑은 지금 취소하면 될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2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게 나오는데 경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경계라는 건 계약의 내용을 고치는 거, 변경하는 걸 경계계약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뭘 말하냐면 구채무, 옛날 채무를 예전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걸 보통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 채무를 없애고 당사자가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내는 합의. 이것을 경계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런 거예요. 갑이요. 사기당했다는 걸 아는데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원래 나한테 1억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주면 안 돼? 을이 좋아 라고 합의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구채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는 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채무, 신채무가 발생돼. 이걸 경계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계약을 했다면 얘는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계약을 하면 추인으로 간주하고요. 담보의 제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갑이 취소는 안 하고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혹시 나한테 1억 5천만 원 안 줄지도 모르니까 담보 하나 대. 그래서 담보 제공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 생각 없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갑한테 야, 너 이거 나중에 소유권 안 넘겨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담보 하나 대. 갑이 담보는 무슨 취소 이래야 되는데 응 하고 담보를 대줘요. 그럼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담보의 제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인데 사기로 인한 계약을 했어요. 현재 취소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가 있죠? 돈 받을 게 있죠. 얼마? 1억 5천. 1억 5천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현재 있어요. 취소 안 한 상태니까. 근데 이 갑이요. 자기 친구 병한테 야, 내가 을이랑 계약을 해서 을한테 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 넘길게. 얘가 채권을 뭐 한 거야? 양도한 거야. 그러면 이 갑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되게 비싸게 샀어요. 그럼 저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저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을이요. 그러니까 을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사기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A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기쳐서 부동산을 사서 이거를 A에게 넘겼다. 그럼 이번엔 양도한 사람이 취소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상대방이 양도한 거죠. 그러면 갑은 취소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취소는 A에게 해야 합니까? 을에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인 을에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5호 양도의 경우에도 누가 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 그래서 이 청경 담양강 중에서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청량 매운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청량은 누가 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고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답은 둘 중에 하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에 청구와 양도가 나오면 항상 주어를 보셔야 돼요. 취소권자가 한 건지 상대방이 한 건지. 만약에 취소권자가 있다면 추인으로 인정이 되지만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되지 않고요. 자, 마지막에 강제집행. 이것도 뭐 당연한 건데 매매계약을 사기당해서 했는데 취소를 안 하고 이 을이 1억 5천만 원을 안 준다고요. 얘 부동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갔어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을이 얘가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갑은 이 계약 취소해 버릴 거 아니에요. 취소하고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강제 집행을 당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강제 집행을 당해 준다는 건 얘도 얘한테 1억 5천만 원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럼 역시 이것도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경 담양강 중에서 특히 두 개, 청구하고 양도. 정리되셨어요? 예. 정리되신 걸로 믿고 갑니다. 예. 185쪽에 그래서 6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2번에 보면 185쪽에 2번에 보면 이러한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한다. 그러니까 이미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 중에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이행해 버렸어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이행하면 그거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성년자가 된 다음에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죠. 예를 들어 협박을 당해서 무서워서 계약을 이행합니다. 추인으로 간주될 수 없는 거예요. 취소 원인은 소멸해야 되고 그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1억 5천만 원을 주는데 갑이 받으면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갑이 받으면서 야 나는 이거 대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추인할 생각이 아니야 라고 이의를 밝혀버리면 그건 추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고 146조 단기 소멸 나오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사기당한 사람은 기망에서 벗어나고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고 이런 거죠. 그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괄호년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괄호년. 괄호 채우는 거 시험에 났어요? 법조문 그대로 낸 거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요? 10년. 예. 이번 시험도 제가 지금 질문한 것처럼 순서를 바꿨어요. 법률행위 한 날을 먼저 냈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 시간에 갑이 을에게 단독 행위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형성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의 뜻대로 효과가 생기는 권리라고 했죠.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다고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런 형성권을 무제한, 기간 제한 없이 인정해버리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나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형성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제척 기간에 경과하면 소멸해요. 근데 이 제척 기간은 지금 뭐라고 규정했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르게 도래하면 없어집니다.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2000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2001년에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거. 기망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되어져야 될까요?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면 2004년이고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면 201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소멸한다고 했죠. 몇 년이요? 4년이요. 그럼 만약에 갑이 2008년에 애가 두뇌 가지고요. 늦게 와, 내 옛날에 사기당했네. 이제 깨달았어요. 자, 그럼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되어져야 됩니까? 2010년. 이날로부터 3년이면 2011년인데 어느 게 더 빨리 와요? 행위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더 빨리 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에 도래하면 제척 기간은 그대로 소멸돼요. 취소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이 법률 관계는 불확정적 유효예요? 이제 확정적 유효예요? 확정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척 기간에
도가 되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얘기고. 자, 이제 총칙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나오는데 일단 조건 기한은 뭐 개념만 좀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좀 헷갈려요. 조건이. 일단 조건의 정의를 좀 보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 이것을 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의 정의. 조건의 정의가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유의하실 점 뭐냐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립의 여부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 성립은 이미 된 거고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보셔야죠.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제하면 효력이 생겨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정지 조건, 효력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 정지되었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장래 사실이어야 되죠.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장래 사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이고요. 도래 여부가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불확실한 거고요. 기한이라는 건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것은 기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if 조건절 이런 거 봤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 하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가 중요해요. 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럼 그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비는 와야 안 와요? 와요. 확실히 오죠? 그럼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기한. 왜요? 짜증이 슬슬 나요? 네. 구별되셨어요? 네. 이때 확실한데 언제인지까지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이다라고 부르고요.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확정기한이라고 불러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비가 오면이 아니라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줄게. 그럼 뭐겠어요?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모르죠. 그럼 그건 불확실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아니 불확정이든 확정이든 기한은 확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줄게라는 것은 비가 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일단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에요. 언제 와요? 모르죠.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 설날이 되면 장난감을 사줄게. 이거 뭘까요? 그렇죠. 내년 설날은 반드시 오겠죠.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니까 기한이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몰라요? 정해져 있죠? 그럼 무슨 기한이에요? 확정 기한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한번 세무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대겠다.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대겠다. 이거 뭘까요? 첫눈 오겠죠? 기한이에요. 언제 와요? 모르죠. 그럼 불확정 기한이야. 다른 시험, 변리사 시험에서는 뭐라고 한번 넣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다시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OX예요. 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생명체니까. 그러면 조건부가 아니라 기한부라고 해야 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부라고 해야 돼요. 느낌이 좀 왔죠? 네. 갈 길이 멀어요. 여기서 가비을한테요. 야, 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사무실이 필요할 테니까 내가 부동산 하나 줄게 이랬어요. 합격하면 사무실 하나 주겠다. 그럼 이건 합격하면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거는 조건이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야 뭐 기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합격서이라는 것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조건부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때 증여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효력이 발생해요. 조건부 증여계약은 언제 성립했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 줄게 응 고마워 라고 했을 때 이미 계약은 성립이 됐고요. 얘가 합격하면 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립은 진작에 된 거고 이제 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하죠.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짜증나는 김에 계속 보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있는데 둘이 친한 친구인데요. 갑이 먼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현재 생활비를 좀 주고 있어요. 근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계속 주는 건 아니고 너도 취업을 하면 더 이상 생활비 안 줄 거야 라고 했대요. 그러면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 증여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이런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이런 문구가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도식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운데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정지 조건으로 B한다. A를 해제 조건으로 B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보통 A는 일정한 사실이 나와요. 합격하면, 취업하면, 뭐 하면. 그리고 뒤에 B는 법률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A 정지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이 법률 관계는 B라는 법률 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생기는 거니까 현재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A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B 한다라고 돼 있으면 아직 B의 효력은 없지만 A라는 사실이 생기면 그때 생기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법률 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하려면 지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지금은 효력이 있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없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시죠?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약혼 예물을 줍니다. 약혼 예물을 주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지나서 혼인이 파탄나요? 그러자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이때 우리 법원은 약혼 예물의 정의를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약혼 예물이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느낌 팍 와요? 잘 안 오시죠? 그러면 일단 가운데 무슨 조건 들어가 있어요? 해제 조건. 그러면 이 증여라는 게 현재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있는데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사유가 성취되면 그 증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이 이렇다면 이 감 남은 을녀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돌려받으려면 어떤 사실이 발생해야 돼요? 돌려받으려면 혼인의 불성립이 성취가 돼야죠. 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오래 못 갔다 그랬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결혼했다니까요. 그럼 이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면 이게 소멸해요, 소멸할 수 없어요? 소멸 못하는 거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제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OX예요. 맞죠? 해제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정지 조건은 성취돼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여가 소멸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어야 돼요? 혼인의 결혼을 안 했어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이제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소멸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혼 예물은 왜 줘요? 결혼하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을 했어요. 목적 달성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결혼하려고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치사하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위해 준 건데 결혼을 이루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결혼을 했으면 못 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한 표현이 더 쉽죠? 길잖아요. 짧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보죠. 자, 이번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이 을과 첩계약을 합니다. 첩계약을 하면서 대가로 아파트를 제공한 사건인데요.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그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어떤 말인지 팍 오세요? 오면 이게 훌륭하신 거고요.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야죠. 이제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그럼 현재 이 증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부첩관계 종료라는 이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이 증여는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갑이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줬는데 을이 나 더 이상 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어라고 종료시켜버리면 줬던 아파트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이건 불법 조건이에요.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이게 왜 반사회적 조건이냐면 만약에 이 조건이 유효하다면 을이 적법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을은 이 첩관계를 끝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유효하다면 얘는 끝내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 끝내요? 아파트 때문에. 이게 곧 엄동설한인데 이게 유효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은 을이 적법한 관계로 나아가는 걸 막아버리는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무효일까요? 법률 행위 전부 무효일까요?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려요. 이 조건뿐만 아니라 이 증여 행위까지 전부 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무효면 갑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무효면 받는 게 원칙인데 이건 반사회적 무효죠. 그러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불법 어린급여가 적용 746조에 따라서 소유권은 을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라는 거고요. 조건 개념 이해되셨어요? 자, 또 하나 보죠. 갑이요.
을하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소유권 보류부 매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할부 거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할부 매매. 그러니까 이 을이 12개월 할부로 대형 TV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한 달치 줘. 한 달치. 12개월 할부로 한 달치 주고 샀다. 그럼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을까요? 매도인에게 있을까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어요. 소유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보. 이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될까요? 대금 완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 완납은 정지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 조건은 그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의 완납은 정지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일까요? 정지 조건이죠. 만약에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하면 되게 웃기게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면 돈을 안 냈을 때는 소유자였는데 돈을 내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대금 완납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틀리게 냈고요. 이게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맞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예. 처음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1월 달에 또 보고 또 3월 달에 또 보고 계속 볼 거니까 정지 조건이 뭐고 해제 조건이 뭐고 일단 요 조건에 대한 개념만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쭉 설명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장 조건 나와요. 188쪽에 1번의 법정 조건. 그러니까 가장 조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건을 가장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1번의 법정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 정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은 당사자가 의사로서 붙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법이 정하는 조건은 진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고 2번 불법 조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둘째 줄에 이러한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 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전부 무효예요. 그래서 조건만 무효 또는 조건을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 이런 말 쓰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기성 조건 나오죠. 기성 조건은 이미 기자 이룰 성자예요. 이미 성취된 이루어진 조건이죠. 조문을 보세요. 151조 2항.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기성 조건과 정지 조건이 결합되면 조건 없는 행위고요. 기성 조건과 해제 조건이 결합되면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불능 조건. 불가능한 조건이죠. 둘째 줄에 보세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뭔 소리냐면 시험에 매년 나와요. 올해도 역시 조건에서 정답 지문으로 그게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인데 기성 조건과 해제 조건이 결합이 될 때 그리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과 결합이 될 때 각각 효력을 묻는데 기성 조건과 해제 조건이 결합하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정지 조건과 결합하면 조건 없는 행위가 돼요. 그리고 불능 조건과 해제 조건이 결합하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정지 조건과 결합하면 무효. 이렇게 돼요. 일단 왜 그런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뭐 설명이 중요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해요. 발생. 근데 그 조건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조건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사무실을 빌려주겠다는 건 조건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하는 거야. 근데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그 조건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건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소멸해야 하나요? 안 하죠. 여기서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 증여는 언제 소멸하죠? 취업이 되면. 근데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대요. 그러면 이 증여가 소멸하려면 태양이 서쪽에서 떠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멸되어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안 주려면 태양이 서쪽에서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뜰 리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얘는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요. 근데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발생이 어떻다고요? 불가능해요.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100만 원 주지, 토끼 머리에 뿔 나면 집 사주지.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데 이게 뭐 법 이론상 중요해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매년 내는 거예요. 요번도 역시 정답 지문으로 나왔고요. 만약에 이게 민법 전반에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암기하시라고 했고요. 이거 난 다 이해를 했는데 암기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를 100분에 끝내려면 마킹 시간 빼고 93분에서 95분 사이 아무리 늦어도 그 안에 다 풀어내야 돼요. 근데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험 문제를 푼다? 예, 20번 풀면 정답 20번 정답 체크하면 답안지 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론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팍팍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시험장에 가가지고 걔가 시험에 합격을 했었나 못했었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5분 10분 가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럼 이게 플러스로 봐요. 플러스. 이미 성취된 거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면 플러스로 할까요? 마이너스로 할까요? 마이너스. 자,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돼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소멸되니까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고요. 해제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예요. 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곱셈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고요.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고요. 여기서 고비를 맞는 분이 좀 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요.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잖아요. 뿌라 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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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라 이런 거죠. 그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기해무, 불정무 시커내어 놨더니 정지가 앞에 가 있으면 혼동할 수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사소한 것도 혼동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곱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시고 그러니까 밑에 그냥 예를 들어서 쭉 적어놨는데 뭐 한번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고요. 요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기한 나오죠. 기한. 기한은 종류가 맨 밑에 시기와 종기.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때, 종기는 끝나는 때겠죠.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한다면 1월 1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시기고요. 12월 31일이 종기가 돼요. 다음 페이지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갑이요.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거 채권자예요. 채권자. 을이 채무자. 1월 1일 날 빌렸고 변제기는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약정을. 근데 갑이요. 7월 1일 날 찾아오더니 야, 나 돈 필요하니까 당장 갚아 이럽니다. 그럼 을은 변제기가 12월 31일인데 채권자가 당장 갚으라고 하면 변제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야, 6개월 더 남았어 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익이에요. 그럼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할까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할까요? 채무자. 153조 보세요. 153조 제1항을 보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누구 거냐면 채무자요. 근데 뭐 법률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고요.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지금 돈을 빌렸는데 이게 무이자 소비대차예요. 무이자로 빌렸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만 기한이익이 있을까요? 무이자면. 채무자에게만 있죠. 갑은 아무런 이득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이자부 소비대차랍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매달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둘 다에게 있죠. 얘는 1년간 안 갚아도 될 이익, 얘는 매달 10만 원씩 받을 이익. 이런 이자부 소비대차는 기한이익을 쌍방에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한번 생각해요. 임대차.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 쓰고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예요. 그럼 임대차는 기한이익이 누구한테 있어요? 임대인에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있어요? 둘 다에게 있어요? 둘 다에게 있죠. 임차인은 약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임대인은 차임을 받는 이익이 있고. 근데 을이요 7월 1일 날 야 친구야 그동안 잘 썼어 라고 변제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안 해도 되는데 7월 1일 날 변제한 거예요. 그럼 얘는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야.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포기하면서 손해배상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자 누리던 거니까. 근데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을이 포기한다. 얘가 7월 1일 날 변제합니다. 그러면 갑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돈 빨리 갚으면 은행이 좋아해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돈 갚으면 뭐 물어내라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 기한이익이 침해당하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한이익 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었어요. 이제 어려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끝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권법이 나올 거예요. 물권법은 그럼 뭐 엄청 쉬우냐?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매듭은 지었으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